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제가 변식 커리가 처음 도니까 학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3개년 팔레 특강입니다. 사실 이제 그 3개년 특강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올 상반기에 진행했던 암기전 특강이나 내지는 그 사례형 수업을 할 때 한 3개년 안쪽에 아주 중요했던 판례들은 대부분 수업을 했던 것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요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요. 뭐 굳이 중복해서 수업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출제됐던 책들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나온 책들보다 작년에 책이 잘 끝나니까 그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판례들은 수업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뭐 5개 있기는 한데 좀 이제 제가 수업도 안 했던 것들은 좀 상세히 하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서 했던 것들은 좀 빠르게 진행을 가서 여러분들 시간을 확보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최신 판례를 준비하는 강사분들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그 정식으로 대법원에서 판례 공고를 2주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정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해서 혹은 뭐 너무 너무 지역적인 특별법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험 적합적이지 않은 것들은 제외하고 좀 출제가 되었던 것들, 꼭 우리 변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국가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판례들, 그 다음에 또 판례 공고를 보면 맨날 나왔던 판례 요지만 나와 있는 게 실려 있는 게 있어요. 뭐 새로운 건 아닌데 왜 실려 있을까 하고 사실관계를 보면 좀 수험에 나올 만한 사실관계가 좀 있는 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추리고 한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아니죠. 수업 자료의 구성은 이제 앞쪽에 가장 중요한 건 전원합의체죠. 우리 이제 변식 모든 시험이든 앞쪽에 전원합의체를 모아놨기 때문에 그 전원합의체는 빠지는 게 없습니다. 22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전원합의체 판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이제 비전원합의체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압은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수업 때 대부분 했던 것들이라서 자, 이렇게 하고 바로 시작합시다. 자, 우리 1쪽부터 봅시다. 1쪽부터 보시면 이거 했던 거죠. 그 의사무능력자인 제목에 피해자를 대리해서 반의사 불벌죄 처벌 불원 의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성년 후견인이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다?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리 2번 보시면 반의사 불벌죄에서 성년 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분열자인 피해자를 대리해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변시니까 그 뒤에도 두 번 그 밑에 줄 성년 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으면 가능하다? 안 된다. 허가를 얻었어도 성년 후견인은 반의사 불벌의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할 때 하나만 더, 이 성년 후견인한테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해 주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지, 인정해 주는 게 유리하죠. 근데 법원은 그렇게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제가 법을 해석하는 이런 측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가 아니라고 했죠. 이런 측은 뭐라고? 문헌대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양가로 1번 내용은 그 내용이 나와요. 형벌법규를 해석을 할 때 피고인한테 유리할 때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언제 가능한 거라고? 문헌대로 해석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문헌을 넘어서는 해석은 그렇게까지 아니면 현재의 불합리가 초래할 경우에만 가능한데 꼭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자가 정한 의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피고인한테 유리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항상 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전압 판례 2번 내려옵시다. 요것도 이제 그 뭐 암기장인가 선택형인가 그때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사고 치는 비의료인이
비의료인이 실제로 주인인 병원이 있다. 병원이 있다. 이 병원에서 사고 많이 치죠. 이 병원에서 관련된 우리 형법 강론의 각종 범죄들이 엄청 많다 그랬어. 우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 병원에서 우리 돈 주세요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청구하면, 우리 진료했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요양급여 청구하면 이거 사기죄잖아요. 얘가 실제 대표인 병원에서 얘가 돈 주세요라고 요양급여 청구하면 사기죄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병원 운영하는 병원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가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호가치 없었고, 물론 이제 실제 이 병원에 근무하고 뒤에 나옵니다만, 의사가 하는 거는 보호가치가 있지만, 얘가 병원을 운영하는 이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이 병원에서 여기 뭡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청구하려고 하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렇게 요양급여를 받아오면은 이 병원의 채권자가 이거 빨리 받아오면 내가 받아간다 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요양급여를 후다닥 제3자한테 허위로 양도해버려가지고 이 채권자의 권리재량을 침탈하면 권리사방해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왜? 여기서 지금 이 요양급여를 허위로 양도를 했을 때 권리의사방해죄가 안 됐다고. 왜? 지금 이걸 청구하는 것 자체가 사기죄야. 청구가 사기죄이기 때문에 애초에 요양급여는 이 병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허위를 빼돌려도 권리의사방해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안 됐었죠. 강제집행면탈죄가 안 되는 것처럼 이 병원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이 병원이 사고를 많이 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병원이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뭐라고? 이게 사기죄가 된다고. 근데 늘 얘기하지만 실제 수사를 받을 때 어쨌든 이 병원은 누가 있어요?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 의사가 원장으로 있다고. 그럼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이 원장은 뭐라 그래? 내가 이 병원 실제 대표라고 해? 바지라고 해? 실제 대표라고 하겠지. 수사를 받을 때는. 그래야 이게 범죄가 아닌 거잖아. 실제 대표가 따로 있다고 해버리면 이거 범죄가 돼버리는 거니까, 뭔 소리가 제가 대표입니다라고 주장을 할 거라고. 그랬을 때 이 병원이 정말로 이놈이 주인인 불법 병원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얘가 대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얘가 그냥 얘는 돈 빌려주는 사람이고, 빌려준 돈으로 내가 운영했고, 얘가 실제로 대표면 불법 병원이 아닌 건데, 그럼 여기서 얘가 실제로 대표냐를 따지는 기준을 작년 전함이 제시를 해준 거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분을 했었죠. 이게 개인병원이랑 의료법인을 구분을 해서 개인병원이랑 의료법인을 구분을 해가지고 자리가 좁네. 자,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비의료인이 좀 지우고 갈게요. 비의료인이 병원을 설립을 할 때 주도적 출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돈 누가 냈어? 이 병원 차릴 때 얘가 돈 냈지. 그럼 이거 뭐야? 불법 병원이야. 이 병원 차릴 때 얘가 돈 다 냈지. 그러면 얘가 주인인 불법 병원이야 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법인 형태에도 이것과 동일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이 전압 판례 요지였죠. 그러면 뭔 말이에요? 이게 의료법인이면 비의료인이 돈 내서 병원 차릴 수 있다 없다? 이게 법인 형태면 비의료인이 이 돈 다 대가지고 병원 차릴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제가 진도별 사례할 때 OX 문제가 나갔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나? 그거 내가 좋나? 생각해봐. 지금 의료법인은 얘가 돈을 다 대서 병원을 설립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무조건 불법 병원이라는 거야?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자 개인 병원은 얘가 돈 다 돼서 병원 차렸지. 이거는 불법병원이야. 사무장 병원이 맞아. 자 의료법인은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주적으로 자금 출연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무장 병원 다녀갈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얘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야. 꼭 이 병원이 합법적인 병원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라는 얘기는 비의료인이 돈 내서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지 가능한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요지를 한 장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 메뉴에 보시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어디에?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게 허용된다, 허용 안 된다? 이게 허용이 돼야죠. 왜냐면 이게 어디니까? 법인이니까 개인 사업자하고 다르게 야 이거 내가 돈 됐으니까 내가 법인에 있는 돈 다 빼간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회계관리가 엄격합니다. 따라서 이게 개인 병원이면 돈 빼가면 돼요. 솔직히 아무나 빼가면 됩니다. 근데 법인 형태의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종의 비의료인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자금 출연을 해서 병원 차릴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제 그 뒤에 나오죠. 그런 것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자금을 출연했다라는 사정만으로 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게 요지고 앞에 하나 봅시다. 앞에 돌아오시면 이제 정리하면 양가로 1번에 굵은 글씨 이게 이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세 번째 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으로 처리했는지를 판단을 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했지 그리고 의료인을 고용해서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을 했으면 이거는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인 것처럼 가장을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대표인 병원이다 라고 개인 병원은 판단해 왔는데 이러한 기준을 의료법인 형태의 비의료인이 주도적 돈 냈어? 요것만 가지고 바로 이 비의료인이 대표야 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례의 법리하고 판례의 문구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전압 판례 3번 요거 이제 우리가 기본 진도를 모의고사 할 때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교특법 빠르게 넘어갑시다. 교특법은 뭐였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업무상 과실 치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면 반이사 불벌죄가 되는데 이 교특법에 예외가 있었다. 교특법의 예외는 무난한 운전, 이상한 운전일 때는 교특법을 배제시키는 것이고 그 교특법을 배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뭐였습니까? 두 번째 줄에 제목의 두 번째 줄 통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이게 통행 금지 구역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특법의 특례가 배제가 되는데 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의 첫 번째 줄인 백색 실선은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백색 실선 침범한 운전은 여전히 교특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백색 실선을 침범한 거는 중대한 어떤 문제 있는 운전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 내려오시면 이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은 통행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교특법에 어떤 종합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밑에 참고 자료 하나 보시면, 참고 판례 하나 보시면, 또 이 교특법의 특례 중에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양가로 두 번째 줄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도 아주 문제가 있는 운전이죠. 중앙선 침범하다 사고 나는 것도 역시 특례가 적용이 안 돼요. 특례가 적용이 안 되고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 중앙선 침범 사고에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제 여기는 하행선이고 요거는 이제 상행선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유턴을 하려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유턴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을 했거든요. 이러다가 사고가 꽉 났어. 이것도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볼 수 있냐? 판례는 이거는 고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중앙선 내가 침범하려고 운전한 게 아니고 유턴하려는 과정에서 좀 불가피하게 중앙선 침범한 이 사고는 여전히 교특법이 또 적용이 된다. 봐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 황색 실선,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의 도로에서 어느 게 유턴이 표시가 되어지고 좌회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서 중앙선 넘어 운동을 하다가 반대편 차량과 충돌을 했을 때 요거까지 중앙선 침범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참고 판례, 이건 올해 상반기 3월달에 있는 판례입니다. 상반기 3월달에 있는 판례인데, 여러분 이제 그 판례가 하나 있어요. 뭔 판례가 하나 있냐면, 그 트럭에 있는 정차되어 있는 트럭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는 바람에 진행하는 다 다쳐가지고 상해를 입었다. 이거 교특법 적용돼요, 안 돼요? 정차되어 있는 트럭,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신림동 노란지 이런 데는 아침에 이제 고식당 같은데 막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막 급하게 트럭에 있는 막 야채 막 또 옮기세요, 박스 같은 거. 근데 그 박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진행하다 다쳤다. 이거 교특법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이거. 왜 그 교특법이 적용이 안 되는 얘기는 업무상 과실치상, 물건을 잘못 세워놔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치게 했을 때 기소가 된다, 기소가 안 된다? 교특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기소가 되겠지. 교특법 적용이 됐으면 종합보험금 특례가 있으면 기소 안 될 거고, 교특법 적용이 안 되면 기소가 될 텐데 적용이 안 됐거든요. 이유가 뭐야?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아니에요.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교통이 안 됩니다. 한번 그거랑 비교하면 이 판례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큰 공사 같은 걸 하면 이게 서울 도로가에도 이게 한참 인도야. 여기 한참 인도고 여기가 공사 현장이야. 그 여기 이제 크게 높이 이렇게 담벼락 세워놓고 큰 차가요. 삐삐삐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보통 거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거기 계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차 뺄 때 나올 때는 이렇게 차 멈추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차 들어갈 때는 이렇게 뭐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띠띠띠 하고 후진 중에 사람 치였다. 띠띠띠 하고 소리만 사는데 사람을 치였다. 요거 교특법 적용될까 안 될까? 요거. 에 대한 판례, 이거 우리 3월달 판례입니다. 우리 판례 적용된다라고 봤어요. 어쨌든 운전 중 아니냐. 어쨌든 운전 중이니까 적용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바로 본문 들어가시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로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범죄를 했을 때 해서 건설기계 운전자인 피고인이 작업 수행 과정에서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건설기 이동시키는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었을 때 여기에는 교특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적용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막 도로를 센터는 아닙니다만, 물론 이제 공사 현장에서 조속이긴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경우 교특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봐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쪽에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전화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한번 봅시다. 이제 동기설이 폐지가 됐고 1조 2항에 따라 유리한 법률의 변경이라면 무조건 뭘로 간다? 유리한 신법으로 가게 된다. 근데 이건 뭐 버릴 문구가 없으니까 확인만 합시다.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1조 2항 유리한 신법으로 간다. 이 내용은 세 번째 줄 1조 2항과 형소법 326조 4호 326조가 왜 나와요? 면소, 법률이 폐지가 돼 면소해야 되기 때문에 면소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률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1조 2항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유리하게 법률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불리한 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여전히 불리한 국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경과 규정이죠. 경과 규정이죠. 이제 유리하게 법률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1조 2항으로 가야 되지만, 유리한 시법으로 가야 되지만, 여전히 불리한 국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가 여기 나오죠. 경과 규정은 이거 소급하지 마라. 소급하지 마라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면 여전히 불리한 국법으로 가는 것이고, 양가로 2번에 형벌법규 자체 내지는 수권, 위임을 받은 법률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가벼워진 경우에 부당했다, 과잉이 가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일 때만 유리한 1조 2항으로 가지 않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1조 2항으로 간다. 1조 2항으로 간다. 양가로 3번, 법률이 바뀐 게 아니라 고시, 행정규칙, 조례 이런 게 바뀌었어요. 이런 게 바뀌는 것도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규정이 된 것이라면 똑같이 뭐가 된다? 법률의 변경이 된다. 법률의 변경이 된다. 양가로 4번, 동기선을 모두 바꾼다 라고 해놓고, 이제 제가 주의해서 5번, 6번 실어놨죠. 5번, 6번은 뭡니까? 동기설 폐지와 관계없이 여전히 불리한 국법이 적용되는 경우들 해서 양가로 5번에, 야, 법률이 바뀌거나 위임받은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법률이 바뀌었어요. 다른 법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조 2항은 제가 여기다 딱히 그 구금 처리가 안 돼 있는 게 버릴 게 없어서 그래요.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동사 폐지는. 다른 법률의 변경의 경우에 1조 2항을 적용하려면 포인트가 어디? 그 밑에 직접적 법률의 변경이어야 되고, 직접적 변경이 아닌 그 밑에 그냥 다른 법률의 변경으로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받을 뿐, 그 밑에 가려고 뭐예요? 간접적으로 영향이라고 적어놓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인 경우에는 1조 2항으로 갈 수 없다. 1조 2항 갈 수 없고 불리한 국법으로 간다. 이게 이제 간접적 영향이 그 밑에 법무사 판례가 되는 거고, 6번 마저 봅시다. 6번에 뭐였습니까? 한시법이죠. 언젠가 폐지될 법. 제가 이제 예로 코로나 시절에 밤 10시 이후에 술집 운영을 하는, 면 처벌하는 이 법은 뭐예요? 언젠가 폐지될 법이에요. 코로나 때만 딱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내가 코로나 때 밤 10시 이후에 운영을 했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법은 폐지가 될 거고, 내가 재판을 받을 때는 그 법률은 폐지가 됐어. 그러면 나는 면소 판결이다? 아니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필요한 법률이었어. 그게 따라서 한시법 스스로 유효 기간을 정해서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는 법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뭘로 간다? 여전히 불리한 국법으로 간다. 해서 그 동기설 폐지와 관계없이 여전히 1조 1항의 불리한 국법이 적용되는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경과 규정, 두 번째 간접적 영향, 세 번째 한시법의 경우였었고, 그리고 이제 간접적 영향이 그 밑에 동기설 관련 판례에서 법무사가 우리 이제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 변호사 외에는 법률 사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변호사 외에는 법률 사무를 할 수 없다. 근데 법무사법에는 법무사가 할 수 있는 법률 업무가 쭉 나열되어 있고, 법률 업무가 쭉 나열되어 있고, 근데 이 당시에는 뭐가 없다. 법무사가 개인회상 파산을 못했다. 그냥 못했다. 근데 법무사가 해버렸다. 자, 법무사는 뭘로 기소가 된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 외에는 변호사를 못해. 근데 법무사가 해버렸지. 그래서 변호사법이 기소가 됐다. 근데 재판을 받던 중에 뭐 법무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법무사도 뭐 할 수 있다? 개인회상 파산할 수 있다 라고 법률이 개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법무사는 허용되는 걸 했으니 1조 2항에 따라 면소로 간다?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기소가 된 변호사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법무사법이 바뀐 걸로 간접적 영향을 받을 뿐이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양가 1번에 법무사 법률 사무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법무사법이 개정이 됐을 때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해볼까요? 변호사법이 위임을 해서 법무사법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이 법무사법의 개정은 이 변호사법의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법률이 있고 이 법의 위임은 예를 들어 고시가 있다. 위임. 근데 이 고시가 개정되는 건 뭐의 개정이야? 법률의 개정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 자, 변호사 법무사법은 뭐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이야. 뭐 위임 위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별개고 이것도 이것대로 별개지.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판례 문구가 나와요. 보시면 아까 이번에 그 첫 번째 줄에 법무사법 2조는 변호사법으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받은 법이야? 아,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수권 내지 위임받은 법률이었으면은 이 고시의 변경은 법률 변경 볼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법무사법이 바뀐 거하고 변호사법이 바뀐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따라서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법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개의 법률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이제 양가로 3번 내려오시면 두 번째 줄 타법에서 비형사적 규율의 변경에 문제된 형법법규의 가벌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령의 변경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압 판례 5번 이제 현재 2025년도에 나온 전압 판례 이거 하나밖에 두 개지. 이거랑 그 이재명. 근데 그 이재명 사건의 허위사실 공표죄 판례는 수험에 나올까 싶기는 해요. 그게 좀 고민해서 이거를 냈다가 너무 논쟁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그래서 전압판례 두 개인데 수험 쪽으로 이게 연애 유력하죠. 근데 이제 이 전압 판례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진도별 사례를 할 때 워낙 상세하게 있습니다.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판례 문구도 잘 챙겨보시고 요는 뭐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전압 판례가 나올 때는 기존의 법리를 변경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전압 판례는 과거의 판례 입장을 바꿀 때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는데도 전압 판례가 나오는 게 가끔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년도에 그 명예훼손죄 전파 가능성 판례가 또 그랬고 이 판례도 이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문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문제 관련해서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자, 간간이 미수에 그쳐도 중한 결과가 발생을 해버리면 간간 치상은 기수다 미수다? 이거는 기수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법리인데 이걸 이제 한 번 더 확인한 판례고 그리고 이제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술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거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라고 했어. 자, 근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제 뭐 수험적인 표현 강학상, 학문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라고 하는 거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판례 입장에 따르면 이게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수험적으로는 이걸 이제 문제를 잘 보고 풀었어야 돼. 판례에는 중한 결과가 발생을 해버리면 기본 문제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은 기수. 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 입장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 미수 성립하기 어려워 보여.
근데 우리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도 있어.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거를 내기는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이거를 내기는 이제 이 판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이 특수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특별법에 있기는 한데 성법법에 있기는 한데 똑같습니다. 구조는. 강간을 한 자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어찌어찌 처벌을 하겠다. 자, 강간을 가하면서 상해를 가한 자, 강간을 하면서 상해를 가한 자, 이거 강간을 가하면서 상해를 가한 자, 이게 무슨 죄예요? 강간, 상해죄.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 무슨 법? 고의 플러스 고의니까 결합법. 강간을 하면서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과실이니까 강간, 치상죄가 되는 거는 결과적 가중법. 이게 조문이 강간, 상해, 강간, 치상이 따로따로 있다, 한 번에 있다? 한 번에 있다. 이게 하나의 조문으로 함께 있다. 이게 우리 형법 되게 많습니다. 강도를 한 자가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를 한 자가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조문을 분리해버리면 쓸데없이 조문이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조문 구성의 편의성 때문에 이걸 하나의 조문의 구성을 하고 있고 저기 밑쪽에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310조라고 315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막 320조 쯤에 미수범 제목 달아놓고 313조부터 313조 내지 31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미수범 처벌용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겐 315조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다. 근데 판례 입장에 따르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왔었는데 이 판례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자, 이 미수범 규정은 어디에?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규정은 이 조문의 미수범 규정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판례가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걸 참 내면 좀 위험하기는 한데 이제 해석상 이거 안 된다라고 대법원 전압이 생략한 거거든요. 한 거여가지고 내면 좀 위험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 입장은 이렇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문제없이 내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결과적 가중범만 따로 있고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으면 어떡해? 결과적 가중범 따로 있고 그 결과적 가중범 조문에 미수범 규정이 있어. 그럼 어떡해? 근데 우리 판례 그런 경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규정은 항상 언제? 이렇게 결합범과 함께 있을 때만 미수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떼서 미수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고의의 결합범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압 판례니까 역시 이제 한번 꼼꼼히 챙겨봅시다.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주부터 양가 1번에 특수한간의 죄를 범한 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계를 입었으면 특수한간 치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 특수한간 치상의 기수범만 될 뿐 다시 15조가 이제 미수범 규정인데 15조가 다시 적용이 돼가지고 특수한간 치상의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이제 형법법 15조는 8조 1항에 대한 미수범 규정은 특수강간 치상과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 상해와 같은 결합범의 미수범에만 그 밑에 쪽 끝에 적용될 뿐 특수강간 치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 양가로 2번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에 특수강간 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결과 때문에 무어진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형식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들 기관 시험 문제 푸실 때 만 그러면 좀 헷갈리죠. 만 틀린 지문 아니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앱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은 성질상 미수범은 적용될 수 없다고 전제를 깔았고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조문을 구성하기 위한 결과로 볼 수 있을 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기 위한 입법 형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양가로 3번은 뻔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다 봅시다. 양가 3번 기본 문제 그건 것이 기본 문제 실행 작성 사람이 완료하지 않더라도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 때문에 결과를 발생했으며 기본 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실현됐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이 단순 과실범보다 가중 처벌되는 이유는 무슨 반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행위 반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기본 범죄에 내재됐던 위험에 실현되는 행위 반가치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넘어갑시다. 5쪽 봅시다. 5쪽. 이제 23년도 전압 판례 보시면 이럴 때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마이크 하지 말까? 해보고 자 우리 강제추행죄는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폭행, 협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폭행, 협박과 동시에 추행이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죄는 두 가지가 있고 흔히 이와 같은 기습추행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다 강제추행죄가 되고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다 되고 힘의 대소 강력은 불문한다. 이건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변경된 건 이거 폭행, 협박, 선행형. 요게 이제 판례가 변경이 됐죠. 요게 이제 판례가 변경이 됐고 자 여기서의 폭행, 협박을 강간죄의 폭행, 협박 정도로 중하게 봤습니다. 여기서 피해자 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강력한 폭행, 협박일 것을 요구를 했으나 판례가 변경이 돼가지고 이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다 뭐가 될 수 있다. 다 강제추행죄가 좀 될 수 있죠. 조금 요건을 완화해 준 거죠.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추행죄가 될 수 있도록 뭐 다들 아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양가로 1번 들어오시면 5번째 쭉 것이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행해진 폭행, 협박, 선행의 경우에 상대방의 한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양가로 2번 보시면 세 번째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은 상대방 한거를 곤란하게 강력할 것 요구하지 않고요. 그냥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했어? 그럼 다 그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례가 변경이 됐다. 해서 사촌 오빠가 사촌 동생 팔을 잡아 끌어서 침대에 눕히고 가슴 만진 사건에서 팔을 잡아 끈 정도가 한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신체에 대한 유인에서 맞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전압87 요거는 이제 판례가 변경되면서 나왔죠. 한의사분들이 초음파 기계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이제 과거에는 안 됐다. 지금은 됐다. 지금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 한인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기계에 쓴 거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무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그 다음 전화 판례 8번 봅시다. 이게 이제 요것도 이제 기존에 나왔던 거죠. 동성애 군인들 간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합치에 따라 학문 성교를 했다. 이것도 군형법 개정 전에는 이제 개간만 했었거든요. 개간. 근데 이제 학문 성교로 많이 바뀐 거고. 근데 이거 그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봤어. 없다라고 봤습니다. 해서 그 세 번째 줄에 군이라는 공동사회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전화 판례 8번이 나왔을 때 여기서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요? 침해하죠. 좋아서 했는데. 지금 동성애 군인 간에 좋아서 했거든. 동성애 군인 간에 좋아서 했는데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게 없죠. 그럼 바꿔 말하면 이 판례가 바뀌기 전엔 이게 범죄된 얘기거든. 그러면 이 판례가 변경되기 전 판례는 뭘 침해한 거야? 이거를 범죄로 봤던 얘기 아니야. 동성애 군인에 좋아서 해도 범죄로 봤던 얘기거든. 그럼 뭘 침해했길래 범죄라고 본 거야? 성적 자유 서로 좋아서 했는데. 그치, 군의 기강이야. 군의 기강. 야, 이거는 군대 기강을 해치는 거다. 해치는 거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 근데 여기는 뭐야? 야, 사적 공간인데 뭘 침해해? 그래서 이제 범죄가 아니라고 본 거야. 그리고 이거랑 비교해서 볼 게 올해 판례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올해 4월 달에 판례가 나왔어. 4월 달에 판례가 나왔는데 그럼 만약에 부대 밖에 독신자 숙소가 아니라 군부대 안에서 서로 좋아서 하는 거는 범죄예요, 범죄 아니에요? 군부대 안에서.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야, 부대 안은 여전히 뭐가 필요해요? 군의 기강이 필요한 곳이야. 여기서는 서로 좋아서 해도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라고 이제 올해 판례가 나온 거야. 제목을 볼까요? 자발적 의사합치에 따른 동성애 군인 간의 학문 성교와 같은 것들이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면 군형법상 추행죄가 될 수 있다. 이제 자발적 의사합치 보고 바로 고르면 안 돼요. 맞은 건 틀린 거 바로 고르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가를 1번에 사실한가를 넣어놨죠. 피고인이 함께 복무하던 군인과 소속대 막사 생활강. 군부대 아니네. 부대 밖에 사적 공간 아니죠. 여기서 서로 뭐 이렇게 뭐 했대요. 키스도 하고 성기도 만지고 일 행위하고. 두 번째 어디? 화장실. 소속대 막사 화장실 안에서 불침범 근무를 하던 중에 구강 성교 요구를 받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가 됐을 때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군기라는 전통적인 보호법익과 함께 군인의 성적 자유가 포함된다. 근데 이제 원치 않는데 시켰으면 바로 범죄죠. 원치 않는 시켜 바로 범죄인데 서로 좋아서 했는데도 범죄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양가로 2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동성애 군인 간에 이렇게 자발적 의사합치라고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군기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추행죄가 안 되겠으나 이제 3번부터 이 내용입니다. 자발적 의사합치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굵은 글씨 군인의 확립 유지 요청이 비교적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행위는 군이라고 하는 건전한 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1행위, 2행위 부대 막사 안에서 그 짓거리 한 거는 자발적 의사합치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존의 판례하고 올해 나온 4월달에 나온 판례 비교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 판례 9번은 너무 다 아시는 것들이어서 우리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합시다. 자, 음식점에 범죄 목적으로 출입했지만 그 주인의 승낙 받고 들어가는 거는 범죄 아니다라는 것들만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취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 판례 10번. 이걸 제가 이제 한번 사례형을 한번 냈다가 여러분들이 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있긴 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5회차인가? 6회차인가 됐었죠. 5회차인가 6회차인가에서 갑이 을에게, 그 다음에 병에게, 자, 을한테 받아올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갑은 을한테 뭐 해야 돼요? 야, 이거 채권 양도했다 라고 이제 통지를 해서 을은 병한테 갚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통지를 안 해버리고 을이 갑이 쓱 가서 이 채권을 변제받아 온 다음에 이 변제받아온 돈을 갑이 임의로 소비를 했을 때 법률 관계와 관련을 해가지고 사실 여기서 얘한테도 다 문제는 됩니다. 자, 을한테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 이미 넘긴 돈 아니야. 넘겼는데 얘한테 받아올 돈 권리 있어 없어? 근데 그걸 쓱 숨기고 을한테 채권 변제 받아와 버렸죠. 첫째, 사기죄가 문제가 됐었고. 그런데 이거 사기죄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제 받아온 돈은 누구 거야? 병 거란 말이야. 병한테 넘겨줘야 돼. 병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소비를 했으니 이제 횡령죄가 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고, 과거에는 횡령죄가 됐었단 말이야. 근데 전압 판례 변경으로 횡령죄가 안 되는 거로 판례가 변경이 됐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변제받아온 돈은 병 거다, 일단 갑 거다. 그렇지, 갑 거. 이게 병 거면 타인소유가 돼버리니까 횡령이 돼버릴 거라고. 민사상 병한테 갚아야 될 채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갑 거기 때문에 횡령죄가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압 판례 10번 들어오시면 굵은 글씨, 채권 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취심해서 수령한 것이 양수인의 위에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권 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판례 변경이기 때문에 22년도에 전압으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이제 배임죄 내용이 이제 들어와 있기는 해요. 이제 판례 추가 내용을 제가 일부러 좀 넣어놨어. 이건 이제 변시에서 한번 처음 본다기보다는 뭘 잘 안 보는 건데, 그 금전채권 양도에 관해 배임죄가 문제되는 경우와 횡령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해서 횡령죄의 경우에만 성립을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게, 야,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거 채권 양도한 거야 라고 통지를 해줄 의무는, 그리고 이 통지를 해서 을이 병한테 갚도록 할 사무는 갑 자기의 사무예요? 병 타인의 사무예요? 이건 애초부터 갑 자기의 사무로 계속 봐왔어. 갑 자기의 사무니까 배임죄는 돼요, 안 돼요? 늘 안 되었겠지. 야, 이거는 늘 배임죄는 안 되는데 갑자기 횡령은 돼? 라고 보는 것에서 비교해봤을 때도 이거는 부당하다. 라고 이제 어쨌든 횡령죄가 안 되는 법리를 보충하는 근거로 좀 들어와요. 근거로. 야, 이거는 애초부터 그럼 배임죄는 안 되는데 이거 횡령죄가 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해서 그 두 번째 끝에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한가에서 배임죄로 기소가 된 거는 막상 무죄라고 하면서 양도 채권을 직접 추심해서 쓰는 거는 횡령죄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두 가지의 본질은 비슷하다라고 이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전압 판례 11번. 이것도 이제 다 아시는 내용. 그 담보를 줬는데 채무자가 담보권 이행하지 않는 거는 뭐기 때문에, 자기 사무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 그 담보가 권리 이전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 자동차와 같은 동산이라고 할지라도 해서 그런 것이 본문 내려오시면 자동차에 담보를 줘놓고 채무자가 그 담보로 준 자동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다른 데 팔아버리는 거는 역시 뭐기 때문에, 자기의 사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도를 끊다 보니까 22년도 판례만 끝났는데 이제 보통 20년도, 21년도에 판례가 우러나왔죠. 21년도에 이제 담보로 준 담보 목적물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을 했을 때 배임죄가 되지 않는 판례가 우르르 바뀌었고 이제 끝에 나온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압 판례 마무리하고 앞에 들어갑시다. 이제 8쪽 들어갑시다. 8쪽부터 다시 이제 앞에서부터 특히 이제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최신 판례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게 죄형 법중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죄형법중지 판례 차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특히 이제 우리 기본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 죄형법중지 적당한 때 끊고 넘어가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대한 추려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먼저 8쪽은 다 스토킹 관련 범죄예요. 8쪽은 다 스토킹 관련 범죄고 다 했던 겁니다. 자, 우리 스토킹 관련 판례 기본적으로 침해범, 위헌범, 위헌범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위헌만 발생해도 기소가 된다. 스토킹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게 스토킹. 꼭 전화가 될 필요 있다 없다? 꼭 전화가 안 돼도 부재중 100통 더 무서워요. 100통 더 무섭기 때문에 판례 1번 보시면 들리나요, 여러분? 말하면? 뒤에 들려요? 그냥 합시다. 아유, 스트레스 받네.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쉬는 시간에 바꾸자려고 할게요. 양가로 1번 보시면 어차피 인강은 들어가죠. 인강은 들어가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피고인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벨소리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를 표시되게 해서 불안감 일으키게 하는 것은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이 된다라는 거 하나 보시고요. 판례 2번 들어오시면 바로 본문 들어오시면 스토킹 범죄는 세 번째 줄 위헌범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무서워. 근데 나는 마음이 커서 별로 무섭지 않았어. 스토킹 범죄는 미수다 기수다? 우리 이거 협박자랑 똑같은 거야. 협박자랑. 객관적으로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했거든. 나는 근데 안 무서웠어. 미수다? 아니라는 거야. 객관적으로 위험 느낄 수 있는 위험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기소가 된다 해서 네 번째 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불안감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판례 3번 등에 별도로 선택형 문제 하나입니다.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어떤 막대기를 들고 쿵쿵 소리 내게 몇 번 쳤대요. 그래서 윗집 무서웠대. 그걸 뭐라든 스토킹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랫집의 피고인이 윗집으로 쿵쿵 소리를 내가지고 피해자에게 도달케 한 것은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가볍게 보시고 넘어갑시다. 특히 이제 죄형 법정주의의 단문들은 나와 선택형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4번 봅시다. 판례 4번. 요거는 좀 볼까요, 여러분? 판례 4번은 좀 작긴 작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법원이 여러분 가정법원이 있고요. 일반 형사법원이 있잖아. 흔히 말하는 가정법원에서 뭐예요? 우리가 흔히 사건들, 이혼 사건 많이 하겠죠. 이혼 사건 같은 게 제일 많이 하는 가정법원인데 가정법원에서 하는 것 중에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얘기 안 했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 사건 있잖아요. 이거 가정법원에서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갑이 A에 대해서 가정폭력을 했다. 가정폭력을 했다.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둘 다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가폭법,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 가폭법에서 메인 조문이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조문이 있거든요. 이 가폭법은요, 형법에, 자, 우리 형법에서 폭행은, 형법에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죠. 반의사불벌죄죠. 폭행은. 근데 가폭법의 폭행은 핵심이 반의사불벌죄를 준용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가폭법은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명문으로 준용하지 않는 배제한다고 다 적어놨어. 제가 얘기했죠. 왜? 가정폭력은 아빠가 애를 때리는 사건인데 보통 99% 이상 애가 아빠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바라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봐준다 그랬어. 늘 용서를 해주고.
그럼 늘 어떻게 돼? 늘 처벌이 안 돼. 근데 가정폭력은 그러면 늘 어떻게 돼? 늘 반복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검사가 물론 이제 뭐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처벌하진 않아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 처벌하는 건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 그냥 용서가 되면 그냥 집으로 보냅니다. 집으로 보내는데 검사가 봤을 때 이거 너무 반복되고 계속 방치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럼 직권은 어떻게 보내니까 가정법원으로 보내기도 해요. 가정법원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가정폭력에 대한 재판을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라요. 형사재판은 우리가 이제 폭력했어? 그럼 형벌을 부과하죠. 근데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약간 목적도 조금은 다르게 뭐 수험적으로 엄청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개의 목적 조금 달라요. 이건 약간 보안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법원의 목적은 이 아빠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뭐가 목적이냐면 이 아빠를 사람 새끼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포법상 우리가 공부하는 게 사회봉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왜 애를 때리고 그러냐. 좀 가가지고 봉사 같은 거 좀 하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배우고 해서 이 아빠를 갱생시키는 게 좀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게 이제 가정법원이에요. 자,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형법에서 요구하는 폭행 있죠. 형법상 폭행은 무슨 폭행이에요? 협의의 폭행이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죄의 폭행이야. 자, 가정폭력의 범위는 좀 더 넓을 수 있을까 아닐까? 예를 들면 그런가 봐. 우리가 안에 사람이 있는데 야, 너 내 새끼 나와! 하고 방문을 꽉꽉 찼어. 내가 형법 폭행은 폭행 아니야. 안 되잖아. 사람은 안에 있고 나는 방문을 차면서 이 새끼 나와! 방문 꽉꽉 차는 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뭐는 안 돼요. 폭행은 안 된다고 공부한다고 방문 꽉꽉 찼다 막 그런 것들. 가정폭력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정폭력은 될 수 있을까 안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될 수 있지. 애가 빤히 있는데 너 이 새끼 나와! 아빠가 부르는 건 애한테 충분히 무서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는 될 수 있어. 가정폭력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야, 이 아빠는 좀 사람 됐을까지 접근금지 3개월간 접근금지 이런 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아빠가 그런 건으로 가정법원에서는 빠르게 신속하게 3개월간 접근금지입니다 라고 근처분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검사가 괘씸했나 형법으로까지 기소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먼저 접근금지가 나왔겠지. 접근금지가 나왔는데 아빠가 이걸 무시하고 찾아갔어. 이거를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접근금지에 대한 불이행죄가 또 추가돼요. 불이행죄가 또 추가돼. 근데 아까 것처럼 이게 형사법원에서는 이 폭행의 무죄가 나왔어요. 그럴 수는 있겠죠, 여러분. 이게 가정폭력과 형법상 폭행은 다 별개의 문제니까. 그러면 누가 득이양양해? 이 피고인 득이양양할 수 있겠지. 이거 봐라. 나 그런 적 없다니까. 때린 적 없다니까요. 형법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이행죄도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근거가 이제 폭행의 무죄가 나왔으니 나는 가정법원 결정 생각해도 됩니다. 는 아니겠지. 우리가 뭐냐면 가압류를 채무자가 가압류가 잡혔어. 그러면 채무자 나 돈 갚았는데 무슨 가압류예요. 인정 못해요. 법원 결정 생각하고 무시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가압류에 대한 피보식 권도가 밝혀졌어. 그러면 일단 법원이 나는 갚을 돈이 없다니까. 근데 법원은 가압류를 했어. 그러면 갚을 돈이 없으니까 가압류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건 아니지. 일단 법원한테 나왔으면 지켜야 돼. 해서 무죄가 나왔어도 이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불이행하면은 당연히 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처벌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요. 법원을 내려봅시다. 가정폭력법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는 갑이 이행하지 않아서 이 보호처분 불이행죄로 기소가 됐을 때 그 근거가 된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라고 해서 가정폭력 행위가 인정이 되어 피해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보호처분 불이행죄는
예제 성립합니다. 해서 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쌩깐 거랑 그 근거가 된 무죄가 나온 건 서로 별개 해서 이거는 불이익죄가 성립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전화 판례 5번 봅시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게 이제 딥페이크 관련 이제 판례인데 그때 여러분 이 딥페이크 관련 근데 왜 검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 음란 합성 사진 파일이 있는데 어차피 이거 그 성폭법상 관련 범죄를 기소하면 됐을 텐데 검사가 우리 형법에 있는 첫 번째 줄에 203제 음화 등 반포죄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음화 등 반포죄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전시한 차에 대한 처벌 규정인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형법이 60년대에 처음 만들어질 때 1950년도에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 파일이 있어 없어요?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다고. 그냥 다 그때 뭐 야한 책, 해봐야 카메라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거에 상징하고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두 번째 줄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9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뭡니까?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니까 그 당시 뭐예요? 별도의 뭘 만들면 돼. 별도의 성폭을 만들어가지고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음화등 반포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서 양가로 2번 피고의 성명 불상자에게 제작을 의뢰해서 전송받은 음란 합성 사진 파일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판례 6번 보시면 해서 자 6번 봅시다. 우리 적금 매체 이제 알죠, 여러분? 적금 매체 뭐예요? 이제 통장 카드. 이 적금 매체 관련 판례가 이제 판례란다. 적금 매체 집중이 깨지니까 힘드셨나 봐요. 화장실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전부터 어쩔 줄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집중이 깨지네. 자, 적금 매체를 양도하는 게 범죄화된 이유가 뭐였다고? 원래는 그냥 적금 매체를 빌려주고 하는 게 그렇게 범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범죄화된 게 보이스 피싱 때문이고 그래서 내 통장, 내 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이런 것들 하면 처벌이 된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똑같아. 작물, 취득이랑 보관이랑 완전히 다른 거죠. 작물 취득은 사실상의 처분을 받는 거고 보관은 잠깐 들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처벌과 이거의 처벌이 별개입니다. 이거라고 볼 수 없어. 똑같이 아예 내 통장을 넘겨주는 거랑 잠깐 빌려주는 거는 뭐라고? 서로 별개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피고인이 이걸 한 건지 잘 보고 기소해야 돼요. 따라서 그 양가리 1번 보시면 피고인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선으로 필요한 안내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를 했을 때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이 통장이나 카드를 얻기 위해서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필요하시죠? 꼬신 다음에 고객님께 대출금 600만 원 해드릴 수 있다. 그러려면 고객님 이자 갚을 통장이 필요하다. 카드가 필요하다. 그럼 저희한테 통장이나 카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이자 대출 실행시킨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첫 달 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통장을 아예 넘겨주는 거야? 잠깐 빌려주고 돌려받는 거야? 돌려받는 거죠. 나는 통장을 주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거야. 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대여를 한 거지 양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양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금 상환 수단으로 필요한 안내를 받고 카드를 교부를 했을 때 이 적금 매체의 양수는 세 번째 줄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하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함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여한 거를
양도로 기소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둘 다 처벌합니다. 처벌하기 때문에 기소를 잘하면 되고, 자, 판례 7번 내려오시면 우리 그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단순 폭행보다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하죠. 근데 여기에 운전자에 누구는 빠진다? 오토바이, 원동기는 빠진다 했던 거죠. 했던 거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거는 뭐 이게 그 작년 기록형 문제 아닌가? 작년 기록형 문제 중에 나와 있지 않나 이거.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판례 8번 봅시다. 8번 판례. 이거는 이제 그 일회성 문제들이기 때문에 선택형으로. 자, 우리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때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폐차를 해야 되거든요. 폐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 순서가 폐차할 사람이 있고, 폐차를 할 사람이 있고, 폐차 업체가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중간에 이제 대형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이 대형 업체가 가지러 와요. 가지러 와가지고 이 폐차할 차를 인수했습니다라는 증명서를 하나 발급해주고, 대행업체가 폐차업체에 주면은 이제 폐차업체에서 뭐 합니까? 폐차했습니다 해서 폐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거 폐차를 해야 되는데 폐차하는 척 해놓고 차를 돌려 써버리면 범죄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부정사용 같은 걸 하면은 범죄가 됩니다. 범죄가 됩니다. 여기에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했을 때 여기에 이게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이거는 포함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관련 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는 폐차했다라는 문서. 이거를 장난질을 쳐야 범죄가 되는 거고, 우리 폐차할 차 인수했어요. 이 문서에 대한 어떤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포함되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판례 8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쳐야 되는데, 거기에 이 재활용 업자가 소유자한테 폐차 요청을 받고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우리 폐차 인수했어요. 이거는 포함 안 된다. 이거는 포함 안 된다. 이제 뭐 선택형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9번 들어가 보시면, 이건 약간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의 상식하고 좀 맞진 않아요. 이게 한참 코로나 때 그 신천지 대구인가? 거기서 이제 한번 그때 한참 역학조사 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가 막 엄청 한참 할 때인데, 이 신천지에서 뭐가 나왔다?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천지에 그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 해봐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거기 갔단 말 나오면 좀 이게 웃기긴 해. 본인이 종교 아니에요? 본인이 믿는 종교인데 그 집회에 참가했다는 걸 숨기고 싶어 했어. 그래서 신천지 측에서 이 역학조사를 거부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역학조사 방해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판례가 안 된다고 봤어. 그래서 근데 지당한 판례긴 한데, 왜냐면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 감염법 예방법상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그 행위자와 공범이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되었는지 여부가 적극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역학조사팀에서 신천지 내부를 들어가서 역학조사를 한 적은 없거든. 그날 집회에 참가한 사람 명단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명단을 안 줬어. 이게 방해죄가 될 거냐? 아니야. 왜? 방해죄가 안 돼. 아직 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간 거부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실시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은 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례 10번까지만 좀 볼까요? 판례 10번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랑 뭐 비슷한 건데,
애초에 어린이집을 설립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안 받으면 처벌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설립을 할 때는 인가를 받았거든. 인가를 받았는데 내가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했어.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했는데 이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역시 인가를 안 받았거든. 근데 내가 설립할 때는 받았어. 변경하고 안 받았어.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대표자 명의 변경 인가를 설립 인가에 준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어린이집 관련을 해서 두 번째 줄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을 때 근데 이 변경 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 대신에 뭐는 있어? 설치 인가 안 받았어? 이건 처벌해.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냐? 포함시킬 수 없다. 이거를 유추경할 수는 없다. 까지 보겠습니다. 까지 보고 11번부터 20분만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